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자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관성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다뤘던 노원구 세모녀 사건이죠. 김태현이 지난 9일 취재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무릎 꿇는 모습이나 사과하는 말은 사과였습니다만은 행동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진정성이란 건 거의 없었고요. 예. 모두에게 사과한다는 건 아무한테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예. 그 보통 이제 이런 거짓말의 진부 여부는 눈을 많이 보는데 눈의 지향점이 오른쪽 위쪽으로 지향돼 있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거짓말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조주빈도 보시면 아시겠고 다른 비슷한 이유에 있는 범죄자들을 보면은 전면보다는 약간 오른쪽 위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보통 거짓말을 지어내는 형태의 행동 패턴 그리고 말도 평탄음,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 전형적인 거짓말쟁이의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정말 잔인하게 3명이나 목숨을 빼앗은 그런 일인데 이쯤 되면 이거는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검사는 이미 다 된 거고요. 예.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잔혹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잔혹한 살인범이죠. 근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것은 여죄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떤 정신병질과 연관돼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잔혹한 범죄자인 거고 예. 그것이 형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만 정신병질이 얘 때문에 그런 건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사이코패스는 나오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잔혹한 범죄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교수님도 프로파일러입니다만은 우리가 프로파일러 자격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예. 15년 예예.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연구의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검사해서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심리 검사하고. 그렇죠. 주로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태현 사건이 물론 뭐 지금 피의자 김태현은 3명이나 잔인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출발은 스토킹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스토킹이 계속 가중되고 세지다 보면 살인이나 또 강력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예전에도 비슷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죠.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 보통 울산 사건, 울산 자매 사건 혹은 김홍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생은 2012년 7월 20일 날 발생을 했지만 김홍일이 이 자매들을 스토킹 시작한 건 2008년도입니다. 예. 2008년도에 이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바를 해서 알게 됐지만은 그 뒤에 이제 한 뭐 4년 뒤에 범행을 한 거고 이 범행 방식이 너무나도 잔인해 갖고 예. 동생을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언니와 사귀었던 사이다. 라고 김태현 사건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하. 근데 실제로는 전혀 무관한 그냥 스토킹을 했던 거죠. 그럼 이게 사귀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사귀었다고 착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망상. 그러니까 스토킹은 3가지가 있는데 예. 이걸 비가족적의 스토킹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관계가 있다고 착각을 망상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한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세뇌하는 2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죠. 제 주위에도 이 스토킹 피해자가 한 분 계셨었는데 교수님도 아시는 분입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스토킹을 했냐고 했더니까 본인의 그 가해자 본인의 SNS에 그 여성의 이름을 쓰면서 오늘도 내 생각했지? 어디서 내 생각한 거 나 봤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망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에로토매니아라고 관계망상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그게 이제 셀럽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셀럽들한테. 예. 근데 그게 심해지다 보면 미행도 갈 수 있고 미행하고 보통 마지막엔 흉기 사형, 뭐 방화 이런 게 많이 가죠. 예. 그러면 우리 사건은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스토킹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찰한테 신고해도 마땅히 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상해가 있었고 재물파손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처벌했죠. 아니 우리는 결과 나오기 전에 무섭잖아요. 그렇죠. 결과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달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중요한 게
이런 법이 없으면 그 전에는 그런 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냥 수시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냥 반복적인 형태만 가지고 경고만 주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스토킹 처벌을 빨리 해달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예. 그럼 지금은 가능합니까? 9월일 이제 실효가 되는데요. 아직 안 되고. 예.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이제 뭐 전담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발생해도 처벌 못하죠. 안타깝네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가서 울산 사건입니다. 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그다음에 언니 목소리를 듣고 언니를 살해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동생을 먼저 살해한 뒤에 집을 나왔는데 언니 목소리가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참 저도 이 사건 수사될 때 참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 김홍일 말입니다. 김홍일이 뭐라 그랬냐면요. 누굴 죽였는데 언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 동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언니가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는데 다시 들어가서 예. 언니 죽였다고 하면 이게 재판관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원래 한 명을 죽이려고 했다. 한 명 살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김홍일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커들은 어떻게 했냐면 본인 앞에서 그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칼을 써갖고 잔혹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수사는 저는 이게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되니까 기소장이 돼버리니까 판사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둘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죽였구나라고 이게 판결이 나버린 게 됩니다. 아, 계획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집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우발적으로 한 명 살해하고 나서 예. 그 비명 소리에 한 명 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형량이 무기징역밖에 안 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관계있는 사람들이 이건 엉터리 판결이다라고 했던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김태현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이 있군요. 예. 그러면 내가 스토킹한 대상 앞에서 가족을 살해한다. 그거는 고통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보통은 앞에서 이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앞에서 죽이기도 하고 대단히 잔혹합니다. 이게 잔혹성 측면에서는 스토킹 살인이 다른 연쇄살인보다 엄청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잔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평생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홍일이 검거가 되고서 심정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구치소에서 20년 있다 나올 거다. 그때 여자 다시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뭐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는 모습이네요. 그때 했던 것이 그 기자가 질문했는데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네, 그 얘기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불행하게도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가석방 같은 20년 거? 지나면 가석방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까 제가 공소장 판결을 말씀드렸는데 두 명을 죽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죽이고 우발적으로 하라고 됐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석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홍일은 그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 앞에서 웃으면서 20년 뒤에 보자라고 했던 거죠. 예. 어쨌든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벌써 한 30년쯤 됐죠? 예, 김대중 대통령 되시고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마지막이죠. 95년, 96년이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가석방은 종시형 제도 같은 거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늘 가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기한이 없는 징역인데 실제로 형법 82조에 무슨 얘기 돼 있냐면 무기징역은 20년 뒤에 가석방 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형은 없는데 무기징역이 있는데 그것을 제일 최고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20년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죠. 왜냐하면 가석방은 종신형이라는 그 형량을 헌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치권이나 아니면 입법하는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혹한 범죄 김태현도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20년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자도. 그러니까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됐다면 좀 법을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국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하나 오늘도 살펴볼 것은 영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인데 미제 사건이죠. 예. 어떤 사건입니까?